4년 전 우크라이나는 도움을 요청하던 나라였습니다. 미사일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발사 허가를 요청했으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침공한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무기를 더 빨리 받을수록 우리의 입장은 더 강해지고 평화도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국 군대가 그들의 전쟁 교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들은 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자기 국경 너머의 목표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나라에게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은 거의 아무도 가까이서 본 적 없는 무기고에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작동하지 않아야 할 무기들입니다. 방위산업의 거대 기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3년밖에 안 된 회사에서 탄생한 무기들입니다. 농업용 드론 공장이나 숨겨진 창고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 군사대국을 매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기들이 아니라 이 무기들이 함께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무기들이 세계가 법칙이라고 믿었던 규칙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미사일만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규칙, 더 많은 돈을 쓰면 방어력이 더 높아진다는 규칙,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는 건 4개의 초강대국만 할 수 있다는 규칙, 그리고 모든 규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 더 큰 군대가 항상 이긴다는 규칙. 하나씩 우크라이나가 모든 규칙을 깨고 있어. 이 미니 다큐멘터리에서 이 전환을 4단계로 이해하게 될 거야. 첫째, 처음부터 이륙하지 말았어야 할 무기. 그 다음은 뒷문이야. 그 다음은 분홍색 방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두뇌야. 결국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될 거야. 전 세계의 장군들이 공개적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질문이야. 그리고 미래의 전쟁에서 더 부유한 쪽이 아니라 더 빨리 배우는 쪽이 유리하다면 어떻게 될까? 존재해서는 안 될 무기부터 시작해보자. 이 영상들을 잘 봐.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건 적외선 녹화 영상이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비행 중에 촬영한 거야. 이제 잘 봐.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면 동체랑 날개에 퍼져 있는 저 검은 점들이 보여? 저건 구멍이야. 수십 개나 돼. 이 드론은 공격당했어. 맞았어. 대공포에 맞은 건지, 지상에 있던 러시아 군인이 위로 총을 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드론은 떨어졌어야 했어. 세계 대부분 드론은 떨어졌을 거야. 이건 아니야. 계속 날아가. 똑바로 흔들림 없이. 마치 그 구멍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2번, 3번 연속으로 보면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야.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느 공군의 매뉴얼을 봐도 이런 건 땅에 산산조각 나서 떨어져 있어야 하거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저건 날고 있어. 이 영상이 퍼졌을 때 반응은 모두 똑같았어. 댓글이 쏟아졌어. 저건 야수야. 스위스 치즈처럼 보이는데 계속 날고 있어. 대공포 세례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냈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방금 본 것보다 더 이상해. 왜냐하면 이 드론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이 드론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면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해.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 중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야. 그리고 만약 현대전에서 더 부유한 쪽이 더 이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드론은 이름이 있어. 이름은 E300 엔터프라이즈야.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시작돼. 왜냐면 E300은 대기업에서 설계한 게 아니거든. 군수산업에 비밀 연구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우크라이나 정부 프로그램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에어로드롬에서 만들어졌어요. 2018년에 설립된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는 에어로드롬이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군사 장비도 만들지 않았고 심지어 정찰 드론조차 만들지 않았어요. 에어로드롬은 농업용 드론을 만들었어요.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는 그런 드론이었죠. 그 회사는 너무나도 알려지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회사의 제품들은 시장이 없었어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요. 그리고 바로 그 회사가 작고 잊혀지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 회사가 결국 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간인하고 가장 위험한 드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 이 300이 처음부터 새로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개조판입니다. 기본은 스카이레인저 스위프트라는 민간용 소형 비행기입니다. 초경량 스포츠 비행기입니다. 아마추어 조종사들이 주말에 비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비행기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소형 비행기를 가져다가 조종사를 빼고 전자장비와 폭약을 가득 채운 다음 러시아 내부로 1700km를 날려보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전쟁 초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깊숙이 공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전선에서 사용할 전술 드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영토 내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기를 넘겨줄 때도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없었고 이건 겨냥할 수 없고 저건 겨냥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륙만한 크기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지점을 되받아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내부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바로 그 공백에 에어로드론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들은 상당한 적재 능력을 가진 드론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용으로, 그 다음에는 민간 배송용으로 개발했습니다. 2017년에 60kg은 실을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던 몇 년 전부터 쌓아온 이 경험은 결국 회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0kg의 농약을 나르는 것과 60kg의 폭발물을 나르는 것은 공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에어로드론은 기존 기술을 활용해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초경량 스카이레인저 스위프트를 가져와서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했고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료 탱크를 설치했으며 비행기가 혼자서 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위성 원격 제어, 자율 항법, 실시간 데이터 전송. 그 결과가 E300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최대 300kg의 적재 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에서 12시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순항 속도는 다소 느린 시속 130km입니다. 공식 항속거리는 800km에서 1500km 사이입니다. 그리고 복귀하지 않는 임무에서 적재량을 줄이면 비행거리가 거의 3000km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많은 서방 순항 미사일보다 더 긴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양들 안에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양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드러날 것입니다. 순항 속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속 130km입니다. 이건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입니다. 너무 느려서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일반 군용기 3배, 4배, 5배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에어로드롬은 E300을 바로 그 속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억해두세요. 답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면 이 기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E300은 원래 에어로드롬에서 화물 운송 드론으로 처음 선보였습니다. 화물용이었죠. 전선의 부품 전달용이었죠. 부상자를 후송하거나 보급품을 운반하는 용도였습니다.
심층 공격 버전은 그 이후에 나왔고 빠르게 개발됐죠. 2023년 3월 에어로드롬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E-300은 러시아가 절대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곳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2일) 타타르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곳을 전쟁 교범에서는 전략적 중심라고 부릅니다. 전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공격도 이곳까지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타타르스탄을 타격하려면 러시아 서부의 모든 방공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방공망을 통과하고 레이더망도 뚫어야 했습니다. 전투기 기지를 통과해야 했고 러시아의 산업 중심부를 지나야 했습니다. 타타르스탄에서는 아무도 자신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타르스탄, 얄라부가시, 얄라부가 경제특구로 알려진 지역 안에 러시아는 전쟁 기계에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드론 공장입니다. 그냥 평범한 공장이 아니라 바로 그 공장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러시아는 샤헤드 136 드론을 산업 규모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드론을 드제란 2로 이름을 바꿨으며 매일 밤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 드론들은 오토바이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거 건물, 발전소, 병원에 충돌합니다. 얄라부가 공장은 이 기계의 핵심 톱니바퀴였습니다. 4월 2일 아침 대략 6시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안 카메라와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촬영했습니다. 얄라부가 하늘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항공기가 혼자서 낮게 천천히 날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본 사람들은 길을 잃은 평범한 초경량 비행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항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경로로 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거의 직선으로 비행하면서 러시아 서부 전역을 가로질러 요격당하지 않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공장 단지로 급강하했습니다. 폭발은 도시 전체에서 들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이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국경에서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방의 순항미사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싸고 정교한 수입 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소형 비행기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 가지를 꼭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서방 무기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국내에서 제작된 우크라이나 기술이었고 1300km를 비행한 드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드론은 민간용 초경량 항공기를 무기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오픈소스 분석에서는 그 드론이 E-300 엔터프라이즈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는 에어로프라트 A-21을 기반으로 한 유사 모델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플랫폼, 즉 민간 항공기를 장거리 무기로 개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 깊숙한 곳에 목표물을 타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E-300은 이 새로운 범주에 가장 잘 알려진 대표가 되었습니다. 얄라부가에 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러시아는 안전지대가 끝났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등장한 E-300과 다른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들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얄라부가 공장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에 다시 공격을 받았고 2025년 6월에도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간 8,000대에 도달할 예정이었던 러시아의 샤헤드 생산 능력이 정기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석가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공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의 항공기형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깊숙한 내륙 수백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러시아인들이 방공망이 뚫릴 수 없다고 맹세하던 지역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행했습니다. 마침내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을 때 이 드론들은 약 1000에서 1500km를 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영토에서 기록된 가장 깊은 침투 중 하나였습니다. 목표는 바슈코르토스탄에 위치한 거대한 석유화합 단지인 가즈프롬 네프테임 살라바트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랄 산맥 기슭에 있으며 러시아 유럽 영토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어떤 군사 분석가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러시아의 분석가들은 이 공격과 다른 장거리 공격들을 특히 E-300 엔터프라이즈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임무에서는 약 1700km에 달하는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뒀던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에어로 드론이 왜 그렇게 느린 순항 속도를 고집했는지 시속 130km였는지에 대해 여기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현대 방공 레이더는 대부분 도플러 방식입니다. 이 레이더들은 움직이는 표적에 의해 반사된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작동합니다. 표적이 빠를수록 레이더에 나타나는 신호가 더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무언가가 너무 느리게 날면 레이더는 그것을 잡음으로 간주해 걸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처럼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E-300은 그 점을 이용하죠. 레이더를 혼란시키는 속도 범위에서 정확히 비행하죠. 거의 유령의 흔적과도 같아요. 거기 있지만 탐지 시스템이 무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무언가죠. E-300의 느린 속도는 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점이죠. 러시아가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고 보인 반응은 적응하려는 시도였습니다. 2025년 10월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러시아의 행동 변화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을 사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형 요격 드론들이 러시아 영공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값비싼 미사일과 기존의 방공 시스템이 낮게, 느리게 날며 비용이 훨씬 저렴한 항공기에는 쓸모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자체 드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러시아 영토 깊숙이 날아가던 구멍이 가득 뚫린 그 드론 기억나시나요? 그건 트레젠토스 300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을 촬영한 적외선 카메라도 일반적인 방공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러시아 요격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였습니다. 하늘에서 E-300을 사냥한 거죠. 그 드론이 연속으로 사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이나 명중했는데도 그걸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새롭게 대응책을 만든 괴물입니다. 사냥하려고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풍선에 의해 들어올려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상 100m, 500m, 28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종사가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리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눈치채기 힘든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드론은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이 무기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배터리가 온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러시아에게 최악의 악몽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단순한 물체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공망을 굴욕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 풍선이 왜 러시아 장군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몇 달 동안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군을 보급하는 도로들은
일종의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크림반도와 점령지를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고속도로들은 죽음의 통로로 변했습니다. 원료를 실은 장갑 트럭들과 보급 차량들이 거의 마음껏 하나씩 차례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파괴 구역을 더 깊숙이 밀어놓고 싶어 합니다. 모스크바에 더 가까이, 러시아의 물류 중심부에 더 가까이.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엔 숫자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에 사용하는 드론들은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모터로 움직이는 모든 드론에는 사정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이 드론들의 사정거리는 약 150km입니다. 이 반경 내 모든 곳이 러시아인에겐 위험지역입니다. 그 반경 밖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단어를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전.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2026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공격 횟수를 4배로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4배로 늘렸습니다. 3개월 만에요. 하지만 아무리 규모를 늘려도 그 150km라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안타깝게도 드론 모터의 한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달라졌어요. 더 강력한 드론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이었죠. 만약 드론을 목표물에 훨씬 더 가까이 운반한 다음 모터를 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답은 최첨단 연구실에서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답은 군대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무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름은 그 무기 뒤에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드론의 이름은 호넷입니다. 이 드론은 경량 고정익 항공기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덕분에 드론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조종 신호를 차단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교란이 가득한 전장에서 이것은 거의 반칙에 가까운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호넷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호넷은 전통적인 국영 방위업체에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호넷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 설립하고 자금을 댄 회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사람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을 만든 데 일조한 그 남자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전투 드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조용한 방식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이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계약이 직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체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는 수십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것이었고 2026년에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넷 드론은 그 가치를 매우 빠르게 입증해서 미국 육군조차도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이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은 실험용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테스트를 마친 무기이며 대량 생산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무기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이라 해도 여전히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50km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드론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러시아 자신도 몰랐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겹으로 작동합니다. 고도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 땅 가까이에 대략 1.5km 높이까지 기관총과 기관포, 낮게 나는 것들에 대해 효과적이죠. 조금 더 위, 약 3km까지도요. 드론 요격기, 다른 드론을 사냥하는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거기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3km 이상에서는 러시아가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뿐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판치르, 토르, S-300,
그리고 유명한 S-400 같은 시스템에서 발사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걸 보세요. 아래에 값싼 무기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값비싼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간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저렴한 무기들이 닿지 않는 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낭비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찬받는 방공망 한가운데에서요. 그리고 당연한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무엇이 이 빈틈을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고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것입니다. 풍선입니다. 해발 8,000m 상공에서 드론을 실은 풍선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흔적만 남깁니다. 호넷은 엔진이 꺼져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고 열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풍선은 어떨까요? 풍선도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어쩌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풍선은 조용히 떠올라 구름을 통과하고 미리 설정된 고도에 도달하면 드론을 혼자서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고도에 따라 풍선이 지도상의 경계선을 넘을 때 또는 단순히 타이머에 의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작자가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넷은 당신이 본 그대로의 일을 합니다. 혼자서 자세를 안정시키고 활공을 시작합니다.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고요. 목표 지점 근처에서야 비로소 엔진을 켜기 때문에 여전히 거의 모든 배터리 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시죠? 배터리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론의 비행거리를 2배, 때로는 2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거의 코믹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런 풍선을 격추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핀으로 터뜨릴 수 있는 파티 풍선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998년에 캐나다는 기상 관측용 풍선을 향해 약 1000발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풍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000m 상공에서는 풍선에 구멍이 나도 가스가 천천히 빠져 몇 일이 걸려야 내려옵니다. 드론이 임무를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비장의 카드를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그 고도까지 도달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스크바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그 풍선을 탐지하고 조준해서 격추시키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재정적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의 처음부터 제가 숨겨왔던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S-400 같은 시스템의 미사일은 한 발 발사하는데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듭니다. 반면에 풍선, 드론, 가스까지 모두 합쳐도 전체 비용은 8천에서 2만 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편과 비교해보세요. 이 모든 걸 격추시키려고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데 러시아는 저택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 발을 써야 할 수도 있죠. 이걸 수십 번, 수백 번의 공격에 곱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게 지속 불가능한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모 징후도 뚜렷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동안 이미 40개가 넘는 S-400 방공포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스크바는 터키에 판매했던 시스템을 다시 사들이려고 했고 인도와 이미 계약한 물량에 인도도 연기했습니다. 몇몇 공격에서는 수출용 표시가 있는 미사일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러시아에서 사용할 용도가 아니었던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 각각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신호들은 러시아 비축량이 압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로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을 합쳐보세요. 우리는 중고차 값의 공격무기, 한 발 쏠 때마다 수백만이 드는 방어무기, 고갈되는 재고로 운영되는 방어 시스템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어 시스템조차도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리합니다. 이제 처음에 봤던 그 하나의 풍선을 1000배로 곱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하늘에 띄우는 게 거의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부터 1000개가 넘는 풍선이 다양한 목적으로 러시아 영토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넷을 탑재한 변형이 등장하면서 안전해 보였던 러시아 영토의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호넷은 이미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크라이나 독가 방위군의 아조프 제1군단은 이러한 드론이 러시아 보급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말합니다. 최전선에서 최대 160km 뒤에 있는 도로를 순찰하며 점령된 도네츠크시 상공을 비행한다고. 최전선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2026년 6월 10일 같은 부대의 드론들이 마리우폴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료 탱크, 변전소, 레이더 장비와 심지어 관제탑까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 도시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닷새 전인 5일에는 이번에는 크림반도를 공급하는 철도 노선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로 가는 주요 군사 경로 중 하나인 노보로시아에서는 러시아 그 통량이 급감했습니다. 감소율은 7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누적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2014년 러시아가 반도를 점령한 이후 크림반도에서 최악의 연료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크렘린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드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풍선은 그저 다음 단계일 뿐입니다. 이 풍선들은 같은 호넷을 훨씬 더 깊숙이, 훨씬 더 저렴하게 러시아가 사정권 밖이라고 여겼던 표적을 향해 보내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산을 확대하고 기술을 다듬으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런 발사 풍선들이 점점 더 자주 전투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많은 보호가 보장된다는 환상입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과 수십억을 들여 하늘에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빈문을 찾아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어느 비밀 장소에서 분홍색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었습니다. 영상은 몇 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 미사일은 그 순간 아무것도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미사일은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 다른 미사일을 격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최압 미사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리고 킨잘 미사일. 이 미사일들은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 도시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왜일까요? 미사일을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은 인간이 시도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이를 이루기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외부인을 배제하는 폐쇄적 클럽과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자금도 부족하며 공장들은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그 클럽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왜죠? 왜냐하면 오늘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이 키이우로 날아올 때 그 미사일이 건물에 닿기 전에 세상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기 때문이야.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들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사실을 막 알아냈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전쟁을 살펴봐야 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야. 몇 주 동안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미국 기지와 대륙의 동맹국들에 쏟아부었어. 그리고 미국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지.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한 거야. 아주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젠장, 이게 뭐야?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 즉 1000에서 1400발 사이의 미사일을 40일 만에 소진했어. 그리고 이런 일은 미국만 겪은 게 아니야.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스라엘의 미사일 재고를 모두 합치면 거의 90%가 소진됐어.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 4년 동안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에게 말이야. 우크라이나는 항상 이런 요격 미사일에 의존해왔는데 갑자기 재고를 가진 나라가 그 절반을 다른 전쟁에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우크라이나로 가는 공급이 느려졌어. 일부는 중단되기도 했지. 한 서방 군사 분석가는 외교적인 표현 없이 상황을 요약했어. 패트리엇 같은 요격 미사일? 우크라이나인들은 못 받을 거야. 하지만 이 순간을 가장 잘 포착한 말은 내부에서 나왔어. 드미트리 쿨레바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었어. 그는 수년 동안 문을 두드리며 패트리엇을 구걸했어. 그리고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패트리엇에 기대도 될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바로 발견이야. 미국의 보호 우산이 있긴 한데 줄을 서야 해.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중동의 미국 군사기지들보다도 뒤, 그 줄 맨 끝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스라엘 뒤에, 대만 뒤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 재고 줄었지. 그냥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때 두 번째 나쁜 소식이 찾아왔어. 올해에만 미군은 새로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172기만 받았어. 172기. 1000기 넘게 발사된 물량을 보충하려고. 예상에 따르면 미국의 재고는 이란과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2029년이 되어야 해. 그래, 네가 들은 게 맞아. 다음과 같이 생각해봐. 서방의 요격 미사일 생산량은 한 달에 대략 60에서 65 정도야. 문제가 뭔지 알겠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문장으로 잘 요약했어. 현재의 난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편 국경 반대편에서는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어.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년 약 700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수십 개의 킨잘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연간 800, 1000개의 탄도미사일이 생산돼. 그리고 유럽 전체가 이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연간 약 300개 정도야. 서방이 미사일 하나를 격추할 때마다 러시아는 3개를 만들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자국의 비축량을 줄이지 않고도 한 달에 최대 100발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 러시아는 쓴 만큼 다시 채워. 하지만 서방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가격 문제까지 더해져.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쏘는데 거의 400만 달러가 들어.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야. 생산 라인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젤렌스키는 마지막 카드까지 써봤어. 젤렌스키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어. 백악관에도 편지를 보냈고 의회에도 보냈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어. 타는 건 안 돼. 라이선스 생산도 허락하지 않아. 유일한 길만 남았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지.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야 해.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뜻밖의 회사가 등장하는 순간이야. 또한 분홍색 미사일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기도 해. 파이어포인트는 2023년에 설립되었어. 국영기업이 아니야. 옛 소련 산업에서 온 것도 아니야. 18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은 2,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 또한 이 회사는 여성 이리나 테르기 이끈다. 그녀는 침공 초기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 마을에서 탈출했어. 사람들은 그녀 차에 아직 러시아군 총알 자국이 남아있다고 해. 그리고 분홍색은요? 그건 이제 이 집의 시그니처가 됐죠. 기원에는 두 가지 재미있는 버전이 있어요. 미국 언론은 최초의 미사일이 공장 실수로 분홍색으로 나왔고 팀이 그 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어요. 테르크 본인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건 남성들이 지배하는 산업에서 여성들이 이끄는 것에 대한 내부 농담이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이 방위산업 회사를 이끌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끔찍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미사일이 분홍색일 수도 있죠. 그게 생산 오류든 농담이든 말이죠. 사실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홍 미사일엔 새 이름도 붙었어요. 플라밍고. 그리고 플라밍고는 장식이 아니에요. 올해 2월 플라밍고 미사일이 러시아 내 1400km 떨어진 보트킨스크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보트킨스크는 평범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이스칸데르를 포함한 자체 탄도미사일을 생산합니다. 즉, 핑크 미사일 회사는 실제 전투에서 미사일을 멀리 날려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3년밖에 안 된 회사가 러시아 내 미사일 공장을 무너뜨리면 유럽 정부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덴마크가 전례 없는 일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덴마크는 파이어포인트의 공장을 덴마크 영토 F-35 전투기 공군기지 바로 옆에 짓기 위해 20개가 넘는 법률과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첫 무기 공장이 나토 내에 설립된 것입니다. 유럽의 한 나라가 3년밖에 안 된 우크라이나 기업을 위해 자국의 관료주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새롭고 야심차며 논란이 많은 회사입니다. 전쟁 중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맡지 않은 이 임무를 맡은 곳이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은 그 형태 자체에 숨겨진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셉터의 이름은 FP7.X. 길이는 7m 20에서 25cm입니다. 복합 소재로 된 본체입니다. 또한 최대 초속 2000m의 속도를 냅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형상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련 미사일의 형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까지 S-300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S-400에서도 사용됩니다. 러시아 자체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거의 시적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잘 아는 소련의 공학 유산을 받아들여 그 무기를 창조자에게 되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유럽 이야기입니다. 4월에 파이어포인트는 독일의 DL 디펜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명한 아이리스 T 시스템을 만든 바로 그 회사가 미사일의 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을 포착하는 센서입니다. 유럽 최대의 미사일 제조업체인 MBDA가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휘센터는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에서 제공하며 레이더는 사브, 탈레스, 헨솔트와 같은 대기업에서 공급합니다. 이 완전한 시스템은 심지어 북유럽 여신의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프레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우크라이나의 단독 미사일이 아니에요. 유럽이 패트리엇을 대신할 플랜 B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380만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은 70만 달러입니다. 5배 이상 저렴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에 공급업체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청하는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100만 달러 이하의 요격 미사일을 말이죠.
실제로 한 미군 장군이 이 개념에 대해 언급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미사일 이미지를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제자가 본보기가 됐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미 3번의 시험이 촬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행은 2월에 있었고 두 번째는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의 시험.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시험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기동하며 완전히 유도된 첫 번째 비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사일은 25km의 고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패트리어트 미사일 영역이었습니다. 테사 공동 창립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험 발사를 확인했고, 대량 생산이 이르면 8월에 하루에 3발씩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첫 실제 요격은 2027년 말에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프레이야는 배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주목하세요.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가 말하더라도 그것을 짓기로 한 결정이 이미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당연한 현실이던 시대였습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이런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나라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폭격 속에서 알아내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많은 나라들은 예를 들어 자신들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방패를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홍색입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보세요. 5월 30일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의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입니다. 흑백 화면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전선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참호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점령지 깊숙한 곳에서요. 그들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남자들은 제64여단 소속이에요. 그 이름만으론 의미 없어요. 하지만 키예프 근처의 작은 도시 이름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부차. 침공이 시작된 2022년, 러시아군은 부차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퇴했을 때 전 세계는 그들이 남기고 간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손이 묶인 채 처형된 민간인들, 집단 매장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책임자로 지목된 여단이 바로 이 부대였습니다. 푸틴은 이 부대를 처벌하지 않고 영웅적 행위라며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4년 후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잠자고 있던 바로 그 여단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단 하룻밤에 21번이나.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남자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드론이 어떻게 정확한 지점, 정확한 밤에 100km 안쪽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전쟁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것이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했고 얼마 전까지 구글 맵스 업데이트에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공격은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특수작전도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계획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방금 수치를 공개한 부대의 또 다른 밤근무였습니다. 현대사에서 어떤 군대도 공개한 적 없는 숫자입니다. 6월 4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1년간의 작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집계에 따르면 각 임무는 델타라는 디지털 시스템에 기록되며 이 시스템은 각 공격의 영상과 증거를 보관합니다. 이 부대만으로도 10만 82명의 러시아 군인을 전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58일 동안의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푸틴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는 약 19만 명의 병력을 이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사흘 만에 나라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한 부대가 1년 만에 그 숫자의 절반 이상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전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10만 명 중 5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4만 6천 명 부상했습니다.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통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의 모든 전쟁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사망자 1명당 부상자가 3명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3명이 넘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망자 1명당 거의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선에서는 그 비율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공격하는 쪽이 무작위로 파편을 흩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맞출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전쟁의 양측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항상 출처를 명확히 밝힙니다. 하지만 그 경향은 독립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조나, 에킵소나우너스르 부고와 장내 공고를 이용해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러시아 탐사보도 그룹입니다. 이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15만 6천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 전쟁 전체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40% 더 많은 부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10만 명을 책임지는 병력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단 2%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군대의 2%만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파괴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분명히 드론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아주 많죠.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드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매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합니다. 오늘날 드론이 전체 사상자의 약 80%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서요. 러시아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드론 전쟁에 전념하는 전담 센터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루비콘. 우크라이나를 기술과 교리면에서 따라잡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기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비슷한 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만 변했어. 이 무기를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기계로 변하게 했어. 두 군대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결과가 반대라면 그 이유는 도구에 있지 않아. 그것은 사용 방법에 달려 있어. 이제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볼 거야. 우크라이나의 변화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각 단계마다 포위망이 조금씩 더 좁혀졌지. 첫 번째 단계는 조직화였어. 2025년 6월 우크라이나는 이미 존재하던 드론 부대들을 모았어. 그 전에는 각자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었지. 그리고 이 모든 부대를 브로부대의 지휘 아래 하나의 집단으로 묶었어. 12부대가 하나처럼 움직이게 된 거야. 각 임무는 델타에서 기록되고 확인되기 시작했어. 즉 소리치며 숫자를 굽히는 일은 사라진 거야. 파괴된 각 목표물은 사진으로 보관돼.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결과가 뭔지 알아? 하루에 5,000번의 임무가 수행돼. 연간 165만 번의 전투 임무가 수행돼. 그리고 파괴된 군 장비 목록은 마치 한 군대 전체의 재고 목록 같아. 817대의 전차, 1379대의 장갑차, 4890문의 화포. 마지막 숫자에 주목하세요. 포병은 보병의 경호원입니다. 포병이 병사가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포병이 없으면 보병은 혼자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혼자 전진하는 보병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력만으로는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당신이 본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직된 드론들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표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는 군인들이 킬존이라고 부르는 죽음의 구역이 존재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약 15-20km 떨어진 지역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드론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은 좁았습니다. 빠르게 건너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중거리 드론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 구역은 약 1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100km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점령된 루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제3군단은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들의 드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급은 200km가 넘는 깊이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도네츠크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통로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남쪽으로 보급을 보내는 주요 동맥인 R280 고속도로는 언론에서 이미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민간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멀리까지 미쳤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점령 당국은 1인당 연료를 20리터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물류 차량, 즉 식량, 탄약,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만 해도 1년 동안 26,430대가 파괴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전쟁은 총격전이 아니라 트럭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보급이 없는 전선은 썩어버립니다. 이 영상의 시작을 알린 부차여단에 대한 공격은 바로 이 구간 100km 안쪽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합니다. 100km 떨어진 곳을 타격하려면 그곳을 빠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드론은 배터리만 낭비합니다. 우크라이나엔 눈이 필요했고 그래서 약속한 그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글 맵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실제 작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옛 곡물 저장고 안에 탄약 창고를 숨겼습니다. 드론이 봤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곡물 저장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휴대전화에는 위성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같은 장소의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군용 트럭에 새로 난 타이어 자국도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드론 이륙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 탄약고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들은 민간 상업위성에서 온 것입니다. 주요 회사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벤터로,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허구처럼 보이죠? 이 위성들은 구글 맵스를 업데이트하고 불법 어업을 감시하던 바로 그 위성들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하루에 700만 평방킬로미터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대 15번이나 같은 지점을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진이 키이우에 있는 본부로 보내져 분석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며칠이 걸리기도 했죠. 정보가 전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목표물이 떠난 뒤였습니다. 이제는 사진이 15분 만에 병사의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목표물을 발견하고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 90%나 줄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상업용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전투 결정을 내리는 병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각 소규모 우크라이나 팀은 동시에 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눈이자 공중의 망치였습니다. 드론은 단지 망치일 뿐입니다. 어디에 못을 박을지는 위성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상업용인가? 판매되고 있는 건가? 그럼 러시아도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러시아는 시구할 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서방의 위성 이미지를 사는 것도 제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어떤 서방 기업도 러시아에 팔지 않습니다. 스타링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러시아인들은 밀수된 단말기를 사용해서 통신하고 드론의 사거리도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2월에 이 단말기들에 대한 차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석기관 중 하나인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즉시 상황이 멈췄습니다. 러시아의 심층 공격 능력이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파 방해에 면역이 있는 광섬유 드론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란스크 도시에 있는 러시아 유일의 광섬유 공장은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간 400만 킬로미터의 광섬유 생산이 멈췄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케이블조차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타격은 크렘린궁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정보를 통제하지 못할까 두려워 텔레그램을 차단하면서 러시아군 부대들이 전선에서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던 비공식적인 통신망까지 끊어버렸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훔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민간 위성, 동맹기업, 프로그램, 그리고 몇 분 만에 들어오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전쟁 중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러시아 드론 전쟁 센터인 루비콘도 그걸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비콘은 자신보다 더 빠른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이미 지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2026년 4월,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는 순영토 손실을 겪었습니다. 진격보다 더 많이 후퇴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지난해 하루에 거의 10제곱킬로미터에서 올해는 3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해당 연구소 자체에서도 4월의 하락 일부는 계절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솔직하게 평가합니다. 봄철 진흙은 어떤 공세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11월 이후 매달 하락 중입니다. 이는 분석가들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안톤 게라시첸코 우크라이나 정부 보좌관은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대부분의 전설에서 사실상 멈췄습니다. 투프의 구역만이 여전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로 여러분이 방금 알게 된 기술적 우위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크렘린이 약속했던 그 대규모 봄 공세는 저지당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평화는 없습니다. 드론 없이는 평화가 없으며 저기에는 포병이 많아 적군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종심 타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르벳함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나타나십시오. 변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십시오. 모스크바 승리 퍼레이드 거리엔 장갑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들을 이미 봤고 이제 그 이면의 시스템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소에 따르면 푸틴은 오늘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선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상부 지휘부가 전달하는 과장된 보고서에 의해 조장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미 매달 33,000명에서 35,000명의 러시아 군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한 달에 몇 명의 군인을 모집하는지 아세요? 33,000, 35,000명입니다. 즉 러시아는 이제 병력을 보충하는 속도만큼이나 병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군에 새로 들어오는 병사 한 명 한 명이 단지 빠져나간 인원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군대의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늘지 않는 군대는 공격을 계속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피만 흘립니다. 만약 이 수치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공개적으로 내건 승부수라면 전쟁은 더 이상 정치적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의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방정식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차 여단에 대한 복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 열화상 카메라에서 본 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성이 찾아내고 데이터가 금방 내려왔어요. 드론이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한 건 무기가 아니라 정보의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넘어 계속 적용됩니다. 전장에서 처음으로 수가 정보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핵 강국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더 빨리 보면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도 이미 같은 종류의 시스템을 자국 군인들에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이 된 셈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브로브디 부대은 2년차에 그 수치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0만 명의 사상자입니다. 러시아인들인가요? 그들은 앞으로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앞으로 몇 달간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오는 이 채널로 전달됩니다. 댓글로 답변해주세요. 러시아가 아직 이 방정식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미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카메라를 멀리 두고 전체를 바라보세요. 농장의 작은 비행기가 1500km를 날아가도 너무 느려 레이더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8,000달러짜리 풍선, 이 수백만 달러짜리 시스템을 무색하게 만들죠. 3년 된 회사에서 만든 분홍색 미사일. 미국이 남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정보는 군대의 2%만으로도 러시아 손실의 3분의 1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혼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빌려달라고 애원했고 각각의 무기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 목록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매년 우크라이나는 신형 무기를 시험하고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며 동맹국들에게 기술을 수출하고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폭격을 받으면서도 학생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이 이 전쟁을 넘어서도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세기 동안 세상은 전쟁이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가장 큰 군대, 가장 비싼 기술. 우크라이나는 실제 전장에서 아마도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창조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돈이 창의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쟁에서는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빨리 배우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다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실험, 이 반전의 모든 장면이 여기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더 많은 무기를 가진 쪽인가요? 아니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창의적인 쪽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읽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